이런 세미나에 사회를 봤을 때 고등학교들에게 충분히 듣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양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노동파운드 교수에 대해서 들으면서 굉장한 반응에서 여러 가지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가 우리가 벌써는 하우인데 파운드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보존해야 될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보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혹시 우리는 잊고 살지 않고 있는가? 그 주지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한국의 생활문화, 또 반드시 우리가 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거의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에 걸맞는 주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이국적인 주거 양식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현재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 반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도시의 옛날부터의 그 과거가 가지고 있는 필지의 복합 구조들이 보존되어 있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파우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의 몇 개의 지역에서는 과거 옛날의 필지 구조에 의해서 그 필지 구조에 적합하게 지어진 건축 양식들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골로 들어와서는 과거의 어떤 농촌 마을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어삼촌 마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을의 경관식이 되어서 그러한 그 중심에 우리가 공격을 하겠던 종갓집의 기관집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바로 현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고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귀중한 우리의 문화적인 생활적인 그런 유형무형의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첫 소견을 말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그 포럼은 현재 토론자로 나와 계신 네 분의 토론자들의 간단한 크리틱과 그리고 그러한 토론에서 나왔던 제기된 어떤 논문이라 이렇게 있으면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플로아에서 질문과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6시간이 끝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이 토론자들께서는 약 한 5분간에 대해서 발표를 이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일단 전라남도 행동마을의 어떤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태식 사무관님으로서 전라남도의 행동 말고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 생각해야 될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역점적인 상황 중심으로 일단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행동마을과 23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나로 약 250건, 300건을 2007년부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1,864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금 약 1,100건 정도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것이 전통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새로운 생계하고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것이 생활화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전통화로 재료는 나무와 황토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걸 보면 쉴자를 보고 상자하고
나무 모태가 있는 것이 실프입니다. 그리고 휴식은 포레스트해가지고 그냥 수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무는 결국은 인간과 뗄 수는 없다. 그리고 풍토는 옛날에는 치유가 막혔던 치유식으로 관련이 왔었고, 또 뭐냐면 풍토에서는 원자가 있으니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황화학은 전통 화학의 장점에다가 신현대 생활의 가장 필요한 점을 융합시켜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바로 행동과 되는 화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을 지으는 첫 번째부터 심각합니다. 시멘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화장실 역시 부업은 방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수를 쓰고 나머지는 절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초는 전부 다 주기초 내지는 공기기초밖에 사용합니다. 원통기초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멘트에서 확장은 초장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화호 홍보관의 화호는 처음에 실패했다. 이유가 뭐냐면 축도 너무 코스르게 지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첫 단계 저희 전라도에서 화호를 지으면서 오종을 지원해 준 것이 현대 화학보다 1.5배는 좀 비싸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조를 드리겠다. 라고 시작해서 보조금을 동당 4천만 원, 그 다음에 민주학은 3천만 원인데 월요일에 3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7천에 8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화학이라는 음식이 줄여가지고 싸게 지으려고 해가지고 단열분대, 특히 균열분대, 그 다음에 틈새 때문에 상당히 춥고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급화되어 왔습니다. 음식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냥 싸게 지은 음식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재가 고급화되고 오히려 지금 단가가 초창기에는 약 300을 시작한 것이 우리가 오늘 조사해보면 550에서 600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45%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옥을 전공을 해주고 전문가들이 왜 전라도는 통밀을 쓰게 보고 원주를 쓰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밀이는 조금 전에 여러분 따로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통밀이는 현대생활 실망을 받아야 되니까 통밀을 써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요. 원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가사 제한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사각기를 쓰고 원주를 써야 된다. 보통 국민들은 원주를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주기적으로 원주를 쓰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가장 면적을 같은 면적을 거치면서도 구조적으로 강한 것이 원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피부 이야기는 피부입니다. 원주를 사람들로 가면 가장 근다라고 있는 것이 껍질이 다 벗어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 목재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도의 항공과 화학 건축 기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은 서울의 부촌이라든지 전라도에 있는 전혀 화학하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거기는 시험 화학이고요. 전라도는 농어촌 형식이기 때문에 농어촌 중학교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입 것을 150명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적당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랑 앞에 있던 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상 돼야 시골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몰려오면 같이 대가 있을 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런 정책을 그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전라도 행보가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싸게 있다가 지금은 좋게 있고 외국하고 다녀서 지금은 옛날에 한 평면에 수납공간 확보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운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보일러는 별도로 빼서 그걸 하나로 짓고 있고, 지금은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일부분을 중층화시키려고 2층으로 짓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2007년도부터 전라도와 한국이 계속 권장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면도 진화되고 시공법도 진화되고 한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의식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는 지방에서 하기보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상황을 제도를 많이 변화시켜서 많이 도움시켰으면 현대에만 한옥을 훨씬 더 활성화되고. 예, 감사합니다. 창기 때 행복마을 사업에서 지어졌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허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다양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행복마을 사업에서 실제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실제로 설계하시고 지어보시고 있는 이봉수 소장님으로부터 현재의 어떤 현황과 어떤 문제점, 앞으로 우리가 좀 항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향이 정해주시는데요. 오늘 그 토론을 계속 진행하는 오늘의 느낌이고요. 이전에 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학교인데요. 실제 지벨이 아니라 집이라는 건 원래 근본으로 가보면 자연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바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발전했을 때 여기 전통 집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이 한옥을 두 가지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항상 제 소리인데요. 우리 한옥을 보시면 도시의 집이나 오늘은 똑같습니다. 항상 그 기간이 있고, 소속을 넣고, 기둥을 넣고, 모를 돌로, 모를 넣고, 헷갈려서 지붕을 붙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한옥이나 도시에 있는 집을 구성하는 방법도 같은데, 이 조형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교수님이 하신 것은 농어촌 한옥을 주시고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데서는 도시형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농촌형 한옥하고 도시형 한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개인지 아니라 싶으시는데 건폐율의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한옥은 건폐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도시형은 굉장히 건폐율이 높고, 그러면 그 건폐율 차이가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건물을 하는 것은 공예 생활이고, 건물 밖에 울타리 안에 마담을 생활을 공예 생활할 때 지금 공예 문화와 공예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쪽의 것들은 이 공예 문화도 있지만 공예 문화로 지금 진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담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도 있고 행랑층도 있고 텃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장도 있고 대나무가 있고, 이게 바로 농어촌 한옥의 특성이고 결과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마당을 두고 그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농어촌의 집은 도시에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의 집은 그 마당 속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휴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마당에 만나고, 할아버지 마당에서 만나고, 어렸을 때 마당에서 우리가 공차기도 했고, 텃밭에서. 그래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있는데 지금 한국 그 정책을 보면 참 그나마 한국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이 문화의 공간을 다시 이렇게 재해를 해줘야 되는데 문화의 그 공간에 대한 대입이 아니라 한국만 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여백의 공간이어서 가지고 이 옥내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소중에서 옥의 문화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공간에 대한 예의를 못하고 있지 않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하면 거의 주거지를 다 하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지가 다른 데서 직장 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로 옥내 문화가 있지만 옥내 문화가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원태 씨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건축에도 세계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에도 기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획이라는 것은 거의 그 건축가라든가 설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기획은 건축인데 1년에 우리 보면은 전라남도에 지금 한옥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주 우도가 과연 무슨 필요합니까? 오늘 오픈 시간에는 굉장히 그 건축주로서 소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건축주 생각을 이 건축가한테 전달하면 그 건축가는 그 건축가를 좀 더 다루고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이 기획을 하는 게 상당히 소홀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마을에 10곳이 지어지는데 똑같습니다. 한국타입 이 집이라는 것은 김신의 같은 물 마셔도 김신의 물 마시는 방법이 다르고 이신의 물 마시는 방법이 다르다는데 건축 주도가 과연 다 이렇게 반영이 되십니다. 지금 한국은 많이 지어져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예술주의 외국과 그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10대가 10대구나 아니면 10대 사회보다 잘 되고 이제는 그 집짓는 집에만 건물하지 말고 그 주변 공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그 집이라는 평생에 한 번 짓는 것인데 세대를 거쳐야하는데 안심하게 짓고 있으면 저는 그 다음에 집 공간을 정해놓고 텃밭으로 어떻게 되든지 장창력까지 아직 지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 공간에 대한 계획을 다시 더불어서 진행해야만이 미래에 이 5개의 어떤 문화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이 숫자로서 기능만 하지 말고 어떤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설계를 받아서 건축가로서 과거의 농촌 마을에 대한 마을 건강부터 시작해서 집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 어떤 철학이 가지되길 바라는데 사실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는 사실입니다. 그 넓은 땅에 나만 부르신 듯이 그냥 단락 한 채 그 안채 모든 게 다 이제 결합되어 있죠. 옛날 우리가 살았던 안채, 사채, 횡단채 개념이 현재는 아파트 흉내는과 같은 단 한 채, 한 동의 한옥에 모든 그런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조금은 우회적으로 비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전주에 계시면서 군산의 근대적인 어떤 그 문화적 유산이나 혹은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유현수 교수님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학의 김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돌보아야 할 한옥 그런 이제 의무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시 돌보아야 될 이런 한옥이라고 하면 이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이 어떤 그 보호의 틀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니면 머지않아 그 보호의 틀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축의 한국의 건축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돌보고 싶으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서적으로 저하여도 이게 돌고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정서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써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지, 여기 특성이거나 아니면 현재 그 활동의 정도, 아니면 노무의 정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축되는 한국, 저희가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들을 신축되는 한국에 그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잖아요. 새로운 조금 더 저렴하게 기법도 개발을 해야 되고, 공법도 개발을 해야 되고, 지원하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굉장히 많은 기술이 되는 상태가 되겠고, 고등학교도 한번 성공하게 돼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못하는 상태고요. 아니면 이용학생을 높아서 이렇게 잘 알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현재 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유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도시에서 밀집해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낡아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전체 한 마을 정도의 그런 것을 같이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 주거 환경 자체 전체를 거주민한테 맡겨져 있는 이런 상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령대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신축해서 들어가는 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축하는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은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예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혀 이렇게 계층이 다른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그 가격에 저렴하게 되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런 거라든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은 그렇다면 특별히 도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받으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수도 적고,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김민 교수님도 아니면 신영연구원도 안에서 보면 새로운 주택 중심으로 아니면 도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의 여관도 강조하시는 관련 제도가 그런 데도 집중되어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일 정말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이 주민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사셔야 되는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유치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새롭게 마을을 형성해서 새로운 한옥마을을 마련해서 사는 이 경우라고 해도 머지않아도 노화를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지나면 그 단계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쯤에서 산업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한옥을 가지고 따지는 건 다르지만 일반 노후된 주거지를 고치는 이런 데에서도 준비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가가지고 그런 알고 한옥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노화된 주거지라는 것을 따져보면 얼마만큼 소유주가 관리를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수명이 몇십 년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주택인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고 수리 하나만 가지고 뭐 하나만 하려고 이게 전문가의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감당을 못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관리를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노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고 할까요? 노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 게, 저희 그냥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벽지가거나 아니면 장판을 교체하거나 지금 현재 노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주민들과 같이 통화식 형태로 제도를 한번 제공하면서
거의 비용이 기술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비만 가지고 이렇게 그 수화가 되는 부분이었고 이게 그냥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정도의 관리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문들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우리한테 그 현대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남을 수 있는데 아직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현재 그 창고 같은 것들 가을, 늦가을에 그 날씨 따뜻한 날 동네 사람들이 다 좀 이슬을 바르거든요. 그러면 여름 그 많은 꽃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꽃 같은 거 많은 거다가 서로 그거에 나누고 하면서 거의 동네가 그 가까운 이웃들 같은 건 하루에 물창으로 계속 달리는 것이고 그렇게 바르고 나면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마을 갑자기 물창 깨끗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너무 전다 관리하는 기술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이 좀 필요해서 잘 관리하는 것들에서 수명을 늘려주는 이런 것들을 좀 시작했고 건강한 분들이 어떤 만족도, 실상 만족도 같은 것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도심 말고 육아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흔아홉 모든 가치가 있을 만큼 아흔아홉 정도는 아니어도 그 다음 단계에 좋은 수익들이 떨어지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 떨어지지 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들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던 경우도 좀 아니었는데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골에서 마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집들 중에 뭐 그런 좋은 집들만 좀 부실세가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항상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그 한국화를 조성한다는 일을 했을 때 상당히 입지도 양호하고 기존에 있는 그 학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마을 자체를 한국화 자체를 조금 양호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있는 이미 들어있어서 할인가 낮았던 좋은 집에 이 좋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90대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하게 주거 환경이 정리되는 계기를 좀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한국화를 만들어갈 새로운 기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측면에서는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안에 한국화를 따라가서 들어가보면 모든 집들이 다 상업화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가 거의 다 밀려나가는 이 상업화 때문에 밀려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관심과 고급적으로 나간다라고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새로운 관광거리 한옥마을이라는 게 새로운 관광거리가 될 시기는 곧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대상으로 한옥마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주 환경으로서 굉장히 양호한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보편적인 마을로서의 한옥마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하고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 재생이 현재도 한국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 재생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시의 공간구조, 그다음에 마을의 공간구조의 축을 이루는 한 축이 만약에 옛날부터 내려온 한옥이라면 반드시 그 파우디오 교수님 같은 그런 재생시키는 어떤 보존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새롭게 그런 한옥이 없는 불량 주거지를 과연 현재와 같은 그 정년 재개발 방식의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유형을 이식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조그만 어떤 도시의 공간 조직을 살려내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할 때 대안으로서 과연 한옥이 거기에 적절한 대안인가 하는 점은 조금 의문은 됩니다. 왜? 워낙 그 한옥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어떤 특성을 살려내려면 너무나 많은 그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문화의 한 부분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의 어떤 그 환경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주거의 인테리어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다면 굳이 기와지금 씌우고 외형에 굉장한 그 구조적인 돈이 들어가는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또 김혜수 교수님이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한국의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그 개선해야 될, 그 다음에 아까 황우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주거를 주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을 유지시키면서 현대적인 걸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구조적인 장점,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시키고 공업화시킬 수 있고 거치화돼서 조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한국의 어떤 전통성을 그런 목구조 방식과 결합시켰을 때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대의 한국보다 진행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우리의 어떤 생활 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주거가 제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그 측면에서 지금 어떤 그 목구조 쪽에 건축 인력 양성에 저는 힘을 좀 담당하고 계시는 안일경 교수님께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부장님 남영입니다. 저는 이제 한옥교육하고 그다음에 한옥기구축에 주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옥교육과는 지금 현재 정부대학에서 그 대학원에서 교육의 양식까지 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B구축은 저는 3년 동안 지금 한국마을 전수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제가 또 한국 구사하고 현재 그 라오야에서 전시 한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보고 싶은 한국에 관해서 앞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필드에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추유 교수님과 좀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학도 한국조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한국에 관한 보고 싶은 한국에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한국은 그 가치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보호받고 있지 못한 한국들 그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해본 관행이라면 근대 한국 이전의 세계보다는 훼손되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하고 있는 데라는 한국도 봤고요. 또 하나는 학교 건축인데 한국으로 지어졌고 거기에 이제 그 소와 집을 너무나 만들어가는 그 기술적인 한국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화재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훼손이 된 문화재로 지정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대 학교 건축이기 때문에 한국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고 싶은 한국에 관한 제목이 필요할 텐데 신경교사에 발표하신 한국도 건축사라는 고대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에 대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울에서 현재 그 한국에 관한 무장기들이 한국에 관한 정보 조사를 하는데 그 주자는 무장기라고 전수조사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한국 국가에 필요한 한국에 관한 조사는 표본조사도 같이 이제 공행을 시킨다면 이런 부분을 가서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보존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 한국에서 이제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해주시고 서울 출신하고 그다음에 전주하고는 올해부터 이유를 없애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보존을 지원하는 것이 나비를 부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라도 하나도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전주 한옥마을 3년 전수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지원들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축마을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원금을 주고 그 차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유주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짠값해서가지고 그것을 사업시설로 벌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나는 사업화의 전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나이를 모든 것이 한국에서 과연 돌보시면 하는 걸 어떻게 돌볼 것인가,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파우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지구에 있는 현재 분야의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역지구에 있는 한옥만 지원을 하고 보시는지 다른 그 적적인 요소에 한옥에 가는 방법을 보시니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한 보조에 관한 그 지원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옥이라는 게 일반 현대건축과 다르게 주거하고 생활을 하는 경우에 하필 일반 건축보다 강하기 때문에 건물과 마을 같이 오르식에서 보존하는 거, 특히 골목길을 보존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 제안했던 중에 하나가 한옥 은행하고 한옥 은행입니다. 한옥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옥이 오랫동안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하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게 계속 생명이 길어질 수 있는 한옥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옥 부재하는 저희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국의 국제학교에서 한옥 시키고 있습니다. 공간이 비교적 넓은 관계로 거기에 그 한옥 부재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격대 원본 건물하고 한옥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구간을 한다고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대학 같은 경우 아니면 출근하는 같은 경우는 부재를 교환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 싶은 한옥에 관해서 그 법적인 그런 정책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계실 때 지금 나대경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고민 사항을 국가학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더라도 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 이제 한옥 열풍이 불었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목재 수급의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한옥의 대부분의 목재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소나무를 쓰고 있지 않고 외국에서 대부분이 수입되어 있고 그 수입목을 쓰다 보면 굉장히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 특히 건조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한옥에서도 지어지고 있는 한옥에서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건조 시설의 미비에 의한, 다시 말하면 그 나라마다의 목재가 가져야 될 충분한 건조가 되어 있을 때 함수율의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함수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가 좀 그 공공의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고요. 다시 말하면 목구조가 갖는 한옥도 일종의 목구조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프리컨 공장에서의 공장 생산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건 우리 한옥의 부재에 맞게 생산이 가능한 프리컨 공장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프리컨 공장과 더불어서 사실은 수입되는 목재를 단시간에 그 건조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건조 기술의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전통 한옥이 가지고 있는 구조 부재들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정말 구조적인 어떤 측면에서, 마음적인 측면에서 갖는 것보다는 한옥 구조가 갖는 그런 의장적인 측면에서의 부재들이 갖는 배경과
거기에 따른 거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가공의 어려운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려운 문제,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굉장히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있으면서 글을 쓰면서 현장에서 소개를 해보고 현장에 관계 나오면 사실 지금 목재가 거의 90%가 거의 다 미국 캐나다에서 그런데 제가 캐나다 가봤습니다. 원목 수입관계 때문에 가봤는데 제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통관계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다 봐주고 목재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입산 목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유통 과정을 자기 파악해서 우리 수요자가 정말 적정 가격에 생각할 수 있는가를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경영상 같은 거기 때문에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지금 목재 비중이 45%거든요. 총무사들. 그건 굉장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건 집을 지을 때 특정 부재의 어떤 그 파트가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이거는 현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 만큼은 그게 벌써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걸 쓸 수 있겠어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이 이제 전단에 한옥의 초창기보다는 목재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축주가 가령 망대지붕이라든가 또는 부대 기둥이라든가 주요 부대식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성인요, 대로 같은 것이 오히려 높다면 실컷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통 목수에 의해서 한옥의 한국말 하는 걸 시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건축들은 좋은 한옥은 목수를 잘라내야 된다. 좋은 것은 뭐냐?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절간이나 황교나 사람있던 목수들의 개념입니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진집 한옥은 사실 목구조의 어떤 전통적인 것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강덕의 배치, 그러니까 목수들이 일하기 쉬운 어떤 평면 지붕구조.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기둥 배치를 아무리 어렵게 복잡하게 해도 요즘에 젊은 분들은 해결하더라고요. 참고돼서. 물론 기본적인 오래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목구조의 어떤 경영의 이통과 또 실제적인 설계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설계분들이 굉장히 목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치형에서 세 번째 건조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좀 국가에서 정말 저렴하게 그런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기반 시설을 수요가 있는 지역부터, 그러니까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 지역부터 그걸 갖다가 세워줘야 돼요. 그냥 균등하게 경상도 있거나 그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쪽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부는 아닌데 단일 이쪽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 구조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수입자에서 수요에 의해서 정해 따라서 지금 군산이나 광양이나 인천에서 그냥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 보는 거 맞아요. 건조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소는 건조기가 안 돼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지금 몇 개 시장에서는 이 수상제만큼은 과연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수정제도 건조 안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방이라든가 수원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전담기관의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 우리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이 목재 부분은 이게 어떤 음식이든지 제가 그냥 하고 보면 대목이 좀 있었는데 7치를 씁니다. 20cm죠. 그러니까 보통 24cm 쓰는데 그 건수는 뭡니까? 더 줄여라 이겁니다. 6치.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윤두석하고 기둥 사이즈가 18cm인데 지금 300년이 됐습니다. 구적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목재에만 알맞은 어떤 근무뿐만 아니라 설계 사이즈로 되면은 그게 좋은 사진 찍을 좌우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은. 프로에서 김원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건축을 짓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기술자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보고 싶은 한옥은 적어도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보고 싶은 한옥이라는 그 주제가들을 듣다 보니까 역시 한옥 기술 개발을 해야만이 돈 보고 싶은 한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지금 돈 보고 싶어서 유지하려고 보면 기술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신한옥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기술이 결국에는 신축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 돌고 싶은 한옥을 유지 관리하는 데도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동안 이 국가센터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을 못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재의 부분 문제, 목재의 원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번에 한옥박람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관에 지어져 있는 한옥은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기둥 하나를 장나무를 가공해서 직선물을 만들어 기본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스티커실이라고 하는 공법과 또 일본에서 목재 가공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일본의 산나무를 가지고 가공해서 국내에 들인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수학 목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제관에다가 강원도 포천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특별히 소나무가 아닌 잣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직선제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가능성도 좋고, 구조적인 강도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보고, 또한 지금 부재 마사에 크랙이나 그 기술이 있을 때에 그동안에는 잘들 아시겠지만 인방제랄지, 벽선이랄지, 그 다음에 수장제가 두 개가 겹쳐 있을 뿐이지 이게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홈을 양쪽으로 가서 서플라이를 거기에다가 목재를 끼워서 그 틈을 막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목재에다가 건식공법을 해서 단열을 해가지고 단열성을 훨씬 높였습니다. 창원 문제점도 시스템 창원을 넣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무하는 건강성을 가진 한옥,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저는 이 한옥을 접근할 때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 환경적인 측면을 연구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개인적인 건강에 기준되는 한옥일 뿐이라고 해서 보급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다 알고 있듯이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이고,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단열성을 3배를 높이는 거고,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 발생량을 4분의 1로 줄인다고 하는 이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는 정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조금 그 분야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하나 하는 것은 이제는 건축공학적인 하나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경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아주 문제가 크든지 그런 데서 공사기도 상승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으나 이미 적들이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연구가 하셨다시피 5시간 기둥이면은 큰 개발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전화락에서는 7시, 또 생명청에서는 심지어 6시로 수준 모델을 개발할 정도로 무게를 줄이는 데에서 공사를 절감하시는 방법. 또 아까 김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루에 제일 시급한 것은 일기 관리인데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힐트하우스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오전과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물꼬를 못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옥 R&D 인사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에 대해서 물꼬를 풀어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존 외국에서 100년 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러한 공법들을 한국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적용은 못시키고 그게 생명 개발이나 그런 데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 한국의 기술 개발은 장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이 국가안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산업이 불안정한 우리가 원하는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왜 프로젝트 김원준 위원장님의 말씀을 일부러 요구를 했느냐.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진되는 의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또 관계자들이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과 현장 다양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려 했고 국가하루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강민 처장님의 답변과 본인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부에서는 인사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과장 오늘 수행하고 새로운 과장이 오늘 체입한 과장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과장이라서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오전 이슈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거를 할 때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집을 보존해야 된다는 게 우리 같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집하고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았을 때 집주인 이름이 집주인이 되고 사는데 아무 소리가 없을 때는 꼭 그거를 맨날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필요 없었는데 이제 현대 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집이 사람을 못 따라오는 것 같고요. 혹은 좋은 집인데 사람이 어디 나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 혹은 평화되는 살자 이 입장들이 부딪히는 게 보존의 제일 큰 이슈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집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할 때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배자들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오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고 좋은 집이라서 내 눈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 돌본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계속 그냥 무한대로 돌릴 거냐, 그 모노공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그 어린 아이를 돌볼 때도 처음에는 다 그 하나하나 돌봐주지만, 이제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고치고, 살게 해주는 게 이 돌보는 거에 큰 의미가 한다면, 그러면 오전 이슈도 결국은 이 집들을 집주인이 알아서 잘 모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그 핵심일 텐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전을 생각했던 이 핵심 이슈들이 좀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일 교수님께서 계속 그런 방향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지금 전통의 예술이라고 하는 명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오전이. 근데 거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정책적으로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그리고 모금의 또 다른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왜 자꾸 나오게 되냐면, 저희가 인허가를 조사하는데 최대한 해봤자 1년의 2,000채가 안 됩니다. 1,500채, 2,000채 사이에 지어진 거고, 그게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신축, 대수선, 중대축 포함해서 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뭐가 안 되거든요. 하루는 전국에 한 10만 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지고, 근데 한국에 있는 건축물은 680만 채 정도 있다고 시장을 좀 그렇게 넓히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양호한 아무리 해도 그 돈 받을 동안 잠깐 살아있겠지만 곧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넓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정책적인 고민이고, 결국은 제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걸 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 생각을 만들 때 그런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일 쉽게는 저희가 지금 업체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100주 되는데 어디까지 하고 업체인지도 헷갈립니다. 기준이 명확치 않고, 또 그런 업체들을 홍보하고 그 집을 짓고자 하는 걸 알리려고 해도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안 좋은 제품인지도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인증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목재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좀 자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재를 넣어서는 이제 다른 로봇이 화학성이 하는 거는 아직 거의 기준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고, 누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가산업센터로 전화가 많이 집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는데, 그 어디서 먹여야 되는데, 넘길 데가 없습니다. 지역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에 또 하나 산업센터가 있어야 되고, 전주시 같은 곳에도 있어서, 거기서는 단순히 정책을 만들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된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제도는 아까 최경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한옥은 건축가상의 진흥을 하는 것들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파우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법, setback 같은 것들을 선을 맞추는데 보증만 하고 법규를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한옥을 지을 때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와 더불어 산업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직도 많이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잘 모실 것 같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김진희 교수님 발표하실 때 국토문화부 MOU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이라는 게 문화적인 측면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건축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통과 끌고 가는 게 유일합니다. 또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살림성이 또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부에서는 지금 한국적 공간 확산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작년부터 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옥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를 돌파하기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쪽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한옥을 현대화시키는 거,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진행해 나가고, 문화부라는 얘기를 할 때는 현대 건물을 한옥화시키는 거죠. 현대 건축에 한국적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제가 오늘 일찍 와서 박람회장을 3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부스를 다 알게 됐는데요. 그 제품들은 꼭 한옥에만 들어가 있는 거, 현대 건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시장을 넓혀야 저는 이 한옥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대단히 신기한 것들을 개발해 낸 것 같아요. 저는 전라도에서 제일 신기한 게 화목난로. 어떻게 그런 것들과 큰 집집마다 이렇게 한옥에 들어가서 상당히 행복한 방식으로 난감을 새기게 되는가, 누가 되는 단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지으면서 개발해내는 또 다른 아이디어인 것 같고, 농촌 주거에서 상당히 많은 퍼즐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전반적으로 단순히 오전을 정책공간에 계속만 보지 않고 새로운 어떤 산업에 발달을 보겠다는 게 한번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화에서 좀 질문이나 토론 맡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국가 정책에 깊이 관여하시는 우리 소년들이시고 또 행복마을과 또 전라도 도청에서 직접 모든 그 신문을 통과하고 계신 김태식 상관도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나 하실 분은 없으시죠? 제가 말씀. 영업회들 다시 누가보다 성공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가 너무 싶은 산업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포럼 자체를 참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앞에는 연결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것이 화학인데 사실 제가 꾸려오고 있는 것은 화학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거에 사실 화학인데 우리가 화학을 짓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지하철 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지만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대중의 생각을 해보야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한류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6개월 변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식의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집이라는 이 한옥에 대해서는 세계가 좀 멀다. 그러니까 다시 있구나. 그래도 느끼고 우리 수원 현장에서 저희들이 뛰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전라도 양원에서 한옥 관련해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건 너무나 우리가 얘기하자. 저는 일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기쁨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과정책의 우리 한국토론도 좋은 연구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옥의 세계에 임하는 그런 지원 정책 우리는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말로만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게 선생님이 우리 한옥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집을 짓는데 우리가 만용한 세계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방 SN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은 주업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반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기도가 된다 생각해서 앞에 이제 우리 의원님, 의원님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집을 찾는데 좀 일조를 분담하게 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그 토론자와 프로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잘대로 하셨던 세 분들의 간단한 그 소감을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많이 들어왔고요. 저는 오늘 자리가 예전에 제가 장면을 발표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로 요즘에 이 R&D하고 비슷하고 한국공부 이런 걸 많이 수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돌보고 싶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거에 효과, 필요성이 공감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현수 교수가 친한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오늘 발전과 연관되는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고 또 민간과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먹기는 제도적이라는 말을 지금은 들었을 한데요. 사실 한국교육을 하실 그리고 그런 목표도 관련된 산업화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지 이제 발전이 되고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없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원의 방식이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오해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자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않는데 서울서울님 얘기하신 것처럼 입점금이나 면허시켜서 지구단위에 필수될 때만 이제 지원되는 비공방하거나 당연히 비공방하죠. 그렇지만 과연 한국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를 지금 제가 강연장과 말씀드릴 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 정책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지자체들 여론이 있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시민들을 끌어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한 군데 지역으로 하다가 5군데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얼마큼 더 많은 한국 지역을 지원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시 정책에서도 또 대단히 확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활력을 이렇게 구성시키는데 나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법을 만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 지원보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 해결될 것인가를 쓰는 것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신축 비용 지원은 여러 개들에서 지속하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특히 아까 김현수 교수님이 도시민 유지비에 지역에서 경제적인 여러 분들에 대한 대담한 그런 대책이 무엇인가 이제 필요하지 않냐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끝에 그 신축 면담을 해봤는데 그 자생력을 갖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한국의 유지관리는 경제를 여러가지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가셔도 한국이 모르시기 때문에 유지관리하실 때 매우 어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대가 바뀐 분은 맞거든요. 아버님이 같이 사시다가 아버님 들어가서 따님이 사시는데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버님 주변에 친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모셔주시고 그냥 무료로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끊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분이 거의 30년 넘게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도시로 살려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분이 특히 자산력을 가지고 이렇게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제품계 같은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는 시점인데 이 부분들이 가르쳐서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자체와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좀 그 나눠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법제도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산업화 그거를 추천을 해서 실제는 방향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나 아무리 문제를 내도 그 부분은 다른 데들이가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법의 어떤 아까 돌보고 싶은 한국의 법제화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조금 결과 한계를 갖고 국가에서 만나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중점적으로 할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달라져서 가치가 되게 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여드린 공부님께서 많은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게 비슷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토론이나 이렇게 질문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금 소감가 있다면, 옛날에 98년 이제 아이네 최악일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98년 가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친구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케이블 TV로 인터넷 된다고 그 노선 없이 그냥 인터넷은 이제 24시간 이렇게 접속돼 있었던 건데 그 설명을 이해 못했어요. 모든 게 이렇게 전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했거든요. 그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어떤 인터넷 공급이 세계에서 앞서서 이제 제일 빨리 이렇게 그런 브라드밴드 인터넷이 공급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강대국이 된 계기는 어떤 필요한 기술은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했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잘 되다가 그 지원해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죽어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시대가 있어서 브라드밴드를 정착했는데, 아까 이병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가격 지원을 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역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전체 방향이나 우리의 에너지 수급이 그게 바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소속하면서 이 시장에 이게 항상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적인 것도 있긴 한데, 이게 한국은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빨리 이렇게 바꾸는 변화를 하라.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그 세대는 훨씬 개성이기 때문에 윗세대처럼 다 같이 살아야 되고, 다 같은 일상의 이렇게 복장을 입어야 되고,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 좀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노래때 야노 소리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아니면 아파트 사는 사람도 나타나고, 사회적 자연스러운 직원을 지원하면서 이 세계가 좀 바뀌는 사회 지금 오늘 국가방센터에서 준비 의미자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을 국가방센터는 다양한 어떤 기관으로 정책적인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제도라든가 필요를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좀 실질적인 정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도 우리 박정희 지사가 7년 전에 이 보존 지원 정책이 없다는 거의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에 전남 같은 경우에 계속 지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의 아주 한옥에 대한 어떤 것은 그 지원 정책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각 지자체에 어떤 적절하든가 원래를 가지고 아마 현재 한옥에 대한 어떤 키워줄 것이지만 그 국자들의 입장에서 그게 안 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전남의 정책이 만일에 어느 갑자기 시작할 때 과연 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가 좀 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이 모르겠는데 이제 농어촌에 좀 실제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든가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물론 소고기라든가 어떤 국적인 파워에 의해서 그쪽에 어떤 제도 연구는 많이 아닙니다. 실제 오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자리도 이게 스포를 써있다 보니까 제가 가보면은 이 자료들이 누구나 들어오니까 한 200명 이상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중앙과 이 지방의 형식 차이가 그런 심연한 것이 그걸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 지방의 부산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참 농어촌에 농민 중심으로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농도 많고요. 그런 농민들 모임에 관계가 아닌가. 특히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어떤 계층의 정보를 이 센터에서는 활발하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 특정 직업분들이 30%를 지금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속도가 빠른데 앞으로 센터에서 좀 지방의 어떤 그런 함수들에 연구를 좀 지방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계속 협조를 해가면서 그런 쪽에서 바로 그런 결과가 바로 선수들한테 할 수 있는 시절이 잘 어떤 지금 아직 2년차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잘 수도 있지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사실은 지금 이제 수도권의 주거 문제하고 지방의 주거 문제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넘어 삼천, 그 전남 언덕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넘어 삼천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거의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대 고령화 속도로 왔을 때 20년쯤 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농촌 마을의 어떤 그런 행정 구역은 상당 부분 재개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넘어 삼천 마을의 주거 유형조차도 현재는 아파트를 이길 만한 주거 형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몇 단위, 군 단위에 끊임없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세워지고 있느냐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격과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라는 유형을 대체할 만한 주거 유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은 다 버려두고 삶이 편한 아파트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조그만 것도 이제 보면 50세대를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동네 여러 가지 주택을 청식법에서 벗어나는 나온 아파트들이 지금도 매번 도위원회에 가서 경관위원회에 가서 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용가 협회가 이 전문가 입장에서 도저히 지어서는 안 되는 주거 형식을 들고 와서 지키자고 하는 이 현실, 바로 이제 지금 사회적인 센터에서 이야기했던 아마 한국이 단일 인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로 단일화되어 있는 이런 주거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다양한 주거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화된 아파트에 대응될 수 있는, 대체가 아니고 대응될 수 있는 새로운 현대 산업이 우리 생활에 꽃피우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세미나를